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만화 캐릭터 라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미세먼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혈압은 대개 중장년층의 질병으로 알려져 30대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의 한 종류로 분류할지 다음 주에 결정합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준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을 제외하면 맑고 깨끗한 날, 하늘은 늘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은 다른 색도 아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계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외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인기 만화 캐릭터 라바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 라바를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겁니다. 라바 위촉식에 이어 반 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초청 포럼에서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과 국민이 모두 같이 풀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에 국민참여단 500명을 모집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반 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인사와 미세먼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나마 이제까지 제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인테그리티나 이런 것 다 망하고 또 잘못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유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제가 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의반 타의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위원장. 올해 초 6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될 정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반 위원장의 정계 복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문희상 의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업계나 이해단체 사이에서 이해득실과 싸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야 없이 확실하다며 담대하고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정파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황 대표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중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탈원전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계 고혈압의 날입니다. 고혈압은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 세계 사망 위험 요인 1위인데요. 젊을수록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몰라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31살인 이모 씨는 한 달째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달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젊으니까 제가 고혈압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던 것도 크고요. 딱히 혈압을 잴 일도 없기도 했고 전혀 고혈압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지난해 기준 국내 고혈압 환자는 627만 명. 이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라고 인지한 경우는 10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특히 30대의 고혈압 인지율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젊을수록 치료에도 소홀합니다. 70대 이상은 고혈압 치료율이 84%였지만 40대는 38%, 30대는 16%로 떨어졌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보통 어떤 혈압이 특정 이상 올라가고 장기간 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이고 증상이 없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인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늦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 짠 음식을 피하는 것도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인공지능과 의료 분야 등에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와 모스크바에서 한러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과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자 정보기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 45살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7월 1일부터는 여성 연령 만 44살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연령 제한이 폐지돼 45살 이상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살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44살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합니다. 펭귄이 깃을 가는 깃가리 기간 중 단식할 수 있게 해주는 미생물의 정체가 규명됐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단식 중인 남극 펭귄의 분변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펭귄은 푸소박테리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균은 지방산을 생산해 펭귄의 면역을 높이고 체내에 지방을 축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미생물의 변화는 남극의 혹한 환경에서 단식에 따른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적응 과정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펭귄은 매년 번식을 마치고 겨울이 되기 전 2, 3주 정도 깃가리를 하는데 이 기간엔 물속을 헤엄칠 수 없어 자발적인 단식에 들어갑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선 두 분 앵커 평소에 게임 좀 즐기시나요? 뭐 모바일이든 어. 컴퓨터든. 게임이요. 저는 한때 정말 유행했던 이 붕어빵 만드는 게임 있죠. 그게 제 최애 게임입니다. 지금도 하는 건가요? 지금은 너무 안 옛날 해요. 거 아니에요? 투지폰 시절에. 예. 네. 네, 저 같은 어떻게 경우에는 할까요? 뭐 온라인 게임을 하진 않아요. 생긴 거랑 다르게. 근데 이제 축구 게임을 친구랑 즐겨하는 편인데 예. 이동훈 기자는 어떤가요? 저는 뭐 적당하게 모바일 게임을 조금 즐기는 편인데요. 저는 적당한 거 시간을 맞죠? 보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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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사실 적당히 즐긴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게임의 네. 경우는. 그런데 이제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에 예.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게임을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이 되면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럼 사실 이런 논의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게임 중독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이 점점 이제 발달하던 시기부터 이 WHO가 언급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다시 논란이 된 게 이번에 이 WHO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죠. 2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보건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 질병 분류 개정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WHO가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게임 이용 장애
장애라는 항목을 넣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20일이면은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당장 네. 다음 주인데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게임 중독이 국제적인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계부처의 논의를 우선 거친 다음에 뭐 네.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22년 1월부터 국내 질병 분류에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뭐 의료계도 그렇고 뭐 게임 산업계 이런 여러 분야에서 큰 파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관계부처 논의 말씀하셨는데 정보부처 간에도 의견이 참 분분하더라고요. 게임 산업을 총괄하는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맞습니다. 네.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보건복지부는 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자, 이처럼 이렇게 논란이 아직도 거센데 과연 일반 사람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최근엔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성인 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 사람이 한 500여 명이 되는데요.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결과는 이 45.1%가 찬성, 36.1%가 반대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뭐 찬성한 쪽의 경우는 게임 중독을 술이나 도박,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반대라고 답한 사람들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면 예. 대표적인 놀이 문화인데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나치다. 네, 뭐 수치로만 보면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 찬성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뭐 찬반 비율을 보면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네. 사실 뭐 게임 즐겨 하시는 분은 반대하셨을 것 같고 안 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셨을 것 같고 약간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응답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여성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네, 절반에 달하는 한 50% 정도가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반대로 이 게임을 주로 즐기는 사람들이 이 20, 30대 남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확실히 뭐 게임을 즐기는 분과 아닌 분들의 의견 네.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근데 단순히 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 WHO가 질병 수준이라고까지 보는 그런 게임 중독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WHO는 이 최소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 이 게임 때문에 뭐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 뭐 교육, 뭐 직업 등 생활에서 네.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건 게임 이용 장애다. 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예.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먹고 자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게임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네. 그만두지 못하고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행동이 이제 한 12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이거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WH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요. 네, 이렇게 뭐 기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기준을 판단하는 뭐 근거들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찬반이 나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 의견이 아주 오랫동안 엇갈려 왔는데요. 네. 예. 우선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일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게임이 이 뇌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금단 현상을 가져와서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실제로 게임 중독 환자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네.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 특정 뇌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또 이 게임 때문에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대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또 뭐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을 못해서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런 게임 중독이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진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수준으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WHO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런 연구나 뭐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게임 중독을 국제 표준 질병 분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이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현상이 이번 결정이 나온 건데요. 그럼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번 WHO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우선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네. WHO가 말하는 게임 중독의 기준 자체가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 예. 뭐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처럼 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서 뭐 정확한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뭐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의학적인 치료 방법도 사실은 좀 모호하지 않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일부에서는 마약이나 뭐 도박과는 다르게 이 게임이 직접적인 중독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좀 풀기 위해서 예. 좀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해결이 되지 않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게임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다른 그 무언가라도.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보면 정말 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처럼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어떤 질병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 사람을 어떤 환자로 예.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과잉 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근데 특히 앞서 언급하신 그 게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 잠깐 황보경과 얘기를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예. 경우는 이 게임 산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WHO에 이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네.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게임이 문제라면 사실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인터넷 사용, 뭐 스마트폰 사용 문제부터 짚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네. 거고요. 또 이 게임을 어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또 대표적인 여가 활동인데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특히 업계의 주장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 셧다운제 같이 이 게임을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네. 좀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질병으로까지 분류가 되면 너무 이제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범위에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함께 돌아봐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요. 자, 또 단순히 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앞서 뭐 과학적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치료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우려해야 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WHO가 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뭐 전자기기의 어떤 과도한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이번에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게임이든 뭐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든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해 사업 제한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이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도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中方也会采取进一步措施，必要的措施，来坚决地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중국은 자국의 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금했던 캐나다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때 붙잡았다가 5개월 만에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화웨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추가 무역 협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조치로 화웨이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두 나라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의 도용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베이징에서 개막한 국제인공지능 교육대회에 축하 서신을 보내 이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동력이며 현대인의 생산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관련 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 개발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삼아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콜레드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불 우주 포럼에 참석해 혁신적 기술을 가진 민간 업체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상상 속의 우주를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고 있다며 한국의 ICT 저력과 우주 강국인 프랑스의 협력은 양국의 우주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불 우주 포럼은 지난 2016년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체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혁신 성장의 기회를 삼고자 금년 초에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간의 출연연 중심의 국가주도 우주 개발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고 혁신적인 우주 산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띄어 이목을 끌었던 소행성 울티마 툴레가 천체 2개가 병합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나사와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등 공동 연구진은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보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울티마와 툴레가 천천히 접촉하고 이후 병합해 길이 30여 킬로미터의 천체를 생성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울티마 툴레는 공 모양이 아니라 납작한 모양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나사는 지난 1월 울티마 툴레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눈사람 모양 가운데 큰 쪽은 울티마, 작은 쪽은 툴레라고 과학자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미 나사가 2024년 달 탐사 프로그램에 쓰일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한 민간업체 1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민간 우주기업은 달 착륙과 이륙에 필요한 연구와 달 착륙선 초기 모델을 개발합니다. 나사는 이 프로젝트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하며 참여 기업들이 총 비용의 20%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보잉 등 11개 업체입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블루베리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민과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동안 수박을 재배했던 곳이었지만 연작 피해를 줄이고 시설을 재활용하면서 농민에게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부터 선별과 출하, 계산 등을 일괄 처리하는 마을 공선 출하회가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해년 농가들이 이런 기술 축적이 되면서 이런 경험을 쌓게 돼서 이런 좋은 블루베리 이 생산을 거듭거듭 진화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천군 마선면 일대에서 신전전 6명으로 시작한 블루베리 공선 출하회가 지금은 30여 농가로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도 20여만 평으로 전국 최대 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박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대체 장목으로 블루베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블루베리를 만들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원해서 그것들을 농민들이 농가 소득으로 찾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기존 수박 재배보다 수익이 서너 배 이상 높아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농작물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시설 확충을 돕고 판로망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산입니다. 그 유통까지도 빠르게 공급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뒤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닦여진 지금은 많이 기반이 닦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붐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베리. 농협과 농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곤 하는데요. 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얼마 전까지 하늘을 가득 메웠던 미세먼지가 걷히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에 따뜻한 바람까지 더해져 기분까지 설레는데요. 벤치에 가만히 앉아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만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궁금한 S와 함께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의 성질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대표적인 성질 중 하나인 빛의 산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스캐터링, 빛의 산란이란 항상 공간 내에서 최단 시간을 따라 이동하려는 빛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직질성을 가지고 있는 빛이 거친 표면이나 아주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시공간이 휘어있지 않은 이상 빛은 본질적으로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될 때 애초부터 사방팔방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빛의 줄기를 두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이저의 경우 빛이 한 방향으로만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경로를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직진성을 가진 레이저 빗줄기도 경로상에 어떠한 물질을 흩뿌리게 되면 그 물질의 표면 등을 통해서 직진하던 빛이 사방팔방으로 흩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레이저가 진행하고 있는 경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을 사방팔방으로 흩뿌리는 물체를 빛을 산란시키는 대상이라는 의미의 스캐터러, 산란자라고 부르며 이 산란자는 물분자, 물체의 울퉁불퉁한 표면 또는 대기 중에 부여하고 있는 작은 입자 등 우리 주변에서 아주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산란자들이 빛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게 되었을 경우, 즉 산란된 빛의 일부분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만 우리는 물체, 풍경, 도시 등 일상 속 수많은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을 산란시키는 과정에서 물질은 구성 성분에 따라 특정한 색깔의 영역에 빛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빛이 사과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표면에서 파란색 계열의 빛과 녹색 계열의 빛이 사과 속으로 흡수되게 되며 붉은색 계열의 빛들은 사방팔방으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잘 익은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처럼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앞선 과정처럼 특정한 색깔 영역의 빛을 흡수, 반사하기 때문에 각각 고유할 색깔들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른 색깔 영역의 빛은 흡수시키고 파란색의 영역의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연 철학자들이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과학자가 바로 존 윌리엄 스트럿 레일리, 3대 레일리 남작경입니다. 레일리는 가시광선, 즉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도 작은 밀입자는 빛을 산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발견해냈는데요. 이러한 요인에 의해 빛이 산란하는 현상을 우리는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레일리 산란에 따르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대기 중의 밀입자들, 즉 대기 상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출발해 지구로 들어오는 빛은 대기층에 부딪히게 되면서 태양 빛의 파란색 영역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게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같은 이유로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 바라본 하늘은 산란시킬 입자가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우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하늘을 붉게 만드는 노을도 바로 빛의 산란에 의한 것입니다. 해질 무렵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거리는 낮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고 우리 눈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파란색 빛은 산란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파장이 긴 붉은 빛이 대기층에 많이 존재해 우리 눈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질녘의 하늘은 붉게 보이는 것이죠. 바다의 색깔도 비슷한 사례의 예인데요. 빛이 바닷물을 통과할 때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은 안쪽으로 흡수되고 파란색 계열은 표면으로부터 반사되기 때문에 파란색을 띠는 것입니다. 바다가 깊어질수록 검게 보이는 것은 빛이 모두 흡수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늘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것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태양이나 전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오렌지처럼 주변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것도 있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어떤 물체가 특정한 색깔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빛의 산란 때문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게임 업계는 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으로 시장이 위축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 WHO 결정이 게임 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게임 사용 장애를 규정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정상 유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오히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게임 산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